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긴 했어요. 굉장히 그죠? 힘든 네, 싸움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 그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네. 대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씨도 네. 이제 저는 약간의 그 단일화 희망을 좀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단일화가 불발이 되면서 사실 이준석 씨랑 물론 이제 이준석 표가 뭐 다 전부 다 김문수 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준석 표가 이제 합치면은 그래도 좀 승산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씨도 결국은 이제 10%도 도달 못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거 비용도 보존을 못한 거고, 본인도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뭐 제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 대선 발언에 대해서 토론 때. 네, 토론 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 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누르고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제 또 본인은 또 그게 또 옳다고 또 생각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밀어붙였겠죠.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국가에 대한 책임이든 어쨌든 본인에 대한 책임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준석 씨 제명에 대해서 뭐 청원이 뭐 17만 명인가 18만 명 그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은 본인이 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아들이 했던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완화해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명을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완전 입틀막이죠. 공산주의 국가나 뭐 다름이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명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준석 국회의원이 제명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정말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요렇게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게 딱 보니까 동서로 딱 나뉘었어요. 그죠? 지역별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동서로 좀 나뉘었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좀 보시면 서울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이 이제, 그죠? 네. 요 그래프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강남 3구랑 용산이 요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좀 약간 정부 정책에 좀 토지거래 허가하면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억압을 이제 하는 동네인데도 왜 국민의힘을 찍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 강남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이, 저도 원래 강남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강남 출신이 아니고 그렇게 한데 정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기득권 자기네들 지키려고 무조건 뭐 국민의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보면은 카페 같은 데서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세요. 경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해박하시죠. 해박하죠. 세금도 진짜.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이런 정책적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약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이제 평등을 더 내세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유주의가 나라와 그다음에 개인들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억압을 받더라도, 소지거래 허가나 뭐 가장 뭐 세금도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고 억압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절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한다고 저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힘 쪽에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더 좀 국가 발전에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해나 잘못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본인들 기득권 지키려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최근에 좀 만나봤는데, 정치나 경제나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럼 지지하는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부자들을 좀 해서 좀 평등하게 좀 나눠줘야 된다. 힘든 사람이 많다. 아, 부자들 좀 이렇게 해서? 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부자는 기준이 어디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네들도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뭐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부자인 거지 않습니까? 제초안 뜯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단톡방에 그 재건축, 목동 재건축 단지에 단톡방에서 했는데, 이재명 돼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재건축 초과 이익이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해지로 주장했었고, 재건축 초과 이익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계속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계속 이제 유지로 할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도 재건축 초과 이익 추가 분담은 왜 재건축 이제 물론 목동이니까 추가 분담이 적겠지만 대지분이 많으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이 되면은 추가로 돈을 더 내실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좀 약간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앞뒤가 다른 게. 부자를 좀 뺏어서 다른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의 재건축 초과에 의해서 돈이 뺏길 거는 또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당위적인 건 좋은데 정작 내 얘기가 되면 그렇죠. 잠깐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난한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부자고 그러니까 어디가 서민이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이제 그런 인식을 못 하고 다만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뭐 잘한다 하고 뭐 당장 뭐 25만 원 나눠준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환상이나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는 거죠. 김밥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전선동에 좀 많이 좀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부자들이 악이고 가난한 사람이 선이다 이것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부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배울 점이 많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그게 절대 뭐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이거는 아니고 뭐 세입자가 좋은 사람, 집주인이 나쁜 사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3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교였잖아요. 예, 그 이제 3호선이니까 강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강남 친구들. 근데 왠지 저는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신정동 그러니까 목동 빌라에서 왔으니까 목동 이제 왠지 좀 얄미워 애들이 왠지 모르게 얄미워 그냥 얄미운다기보다도 처음에 이제 1학년이 딱 됐는데 지네들끼리만 놀더라고요. 강남 애들만 처음에 모임에서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강남 출신들만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알았나 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강남 이제 친구들을 해서 근데 왠지 좀 약간 좀 기분 안 좋더라고 나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신월동에 있는 사는 친구랑 좀 친했던 거고 어차피 이제 동네가 비슷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좀 얄밉고 그다음에 그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만나면 돈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애들이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때가 이제 그건 나중 얘기긴 한데 뭐 이제 IMF 때도 뭐 달러를 사서 그건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 경제도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얄미운 면이 있었다. 뭐 얄미운 면, 뭐 서운한 면. 서운 그런 거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다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다 친해지고, 제가 이제 또 1학기 때 과대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어울려야 되니까, 나중에 다 친해지고 했는데. 리더십.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어쨌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 깍쟁이들 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선입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들을 뺏어서 돈을 나눠줘야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잘 돼야겠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 단순히 그 돈을 뺏어서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거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심정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친구들 어렸을 때니까 20살 때 그런 친구들 보니까 진짜 좀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없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잘못했고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친구들을 뭐 싫어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또 잘 지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게 강남 재건축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서 온 친구들 회사 직원들이 그 약간 다 심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오히려 저도 이제 여기 학생들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 탈선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학부형들이니까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지방에 어쨌든 우리 대학교 갈 때 특혜들이 많아요. 지방 특혜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굉장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히려 그게 약간 강남 쪽에서는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그러니까 지방에 의대를 가는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성적이 현저히 낮아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게 강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서 의대를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방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역으로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본인이 아픈데 지방에서 이제 실력은 정말 없지만 지방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냐, 아니면 강남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부르르 해요? 불루하진 않고 그냥 좀 약간 생각이 이제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찌르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치 얘기하면은 이제 본인들 이제 생각이 워낙 이게 강하니까, 워낙 강하니까 뭐 계속 얘기하면 뭐 또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고 하니까 저도 뭐 그 정도까지서 마무리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 결과를 보면 49%의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41%고. 네. 그럼 49%의 대다수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네. 야, 내란 세력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네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그 계엄을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도 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물론 이제 그거를 정말 전시 상태나 이런 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정말 전시 상태만큼 위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엄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과대망상일지 현실일지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저는 일부 행사했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정말 뭐 피해를 보신 분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너 내란 세력이냐,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브레인 TV 뭐 내란 세력 TV냐? 그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 생각을 뭐 말을 하기도 이제 겁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카톡도 단속한다 그러고. 그 오늘 보니까 또 카톡 관련해서도 또 뭐 채널이 이제 그 뭐 규정이 위반 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어느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독재나 입막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르 떨고 엄청나게 그 전두환 독재 시대를 막 그 엄청나게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냐. 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그죠? 이제 정말 좀 독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제 그런 말씀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 재판도 이제 그죠? 대법관은 이제 증언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뻔하죠. 자기네 이제 우호적인 사람으로 대법관 채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가 초창기 때 대법관들을 이제 증언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번에 이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국민주권정부.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국민주권정부가 소름 돋습니다. 차베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예전에 전 대통령이 했던 게 사람이 먼저다. 그것도 차베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베네수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갈 수가 있지? 그죠? 단어를? 국민주권 정부, 그죠? 차베스가 했던 거예요. 이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MBC에서 갑자기 미국과의 갈등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가 차베스 와이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되게 따뜻한 장면을 이렇게 MBC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슬슬 이제 좌파 정부에 대해서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2004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되게 막 KBS 스페셜에서 엄청 막 띄워줬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MBC하고 JTBC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반미 외칠 거고, 반일 외칠 거고. 뻔하죠. 이게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거든. 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현충일은 뭐죠? 현충일이. 호국 보훈의 달. 그죠. 그 북한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8.15 그죠? 8.15 광복절 때나 하면은 그쵸.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호국 보훈의 날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 사라져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진짜 한나 하더라도 말을 엄청 안 깨시네요. 조심해야 돼. 조심. 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 달 만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대통령 됐으니까. 다다다다 하는데 대통령 원래 됐으니까. 지금 엄청 지금 대통령이야. 절제하시네요. 절제해야 돼요.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라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면 아니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왜 전화 못 받았다고 계속 방송 나오면서도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는데 전화 왔다고 해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식 요청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은 거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기를 뭐 저주하거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경각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투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다. 왜 항상 그 투자도 네네. 그 하한선 최악을 그렇죠. 대비하고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뭘까?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 키워드가 국민주권 정부 키워드가 마음에 걸리네요. 근데 그것도 있고, 그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하고 이제 언론 통제하고, 그죠? 카톡. 카톡 언론 통제하고 또 이제 뭐 그 인사들 이제 수청하고, 뭐 그렇겠죠. 이제 입막음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고 지금 아니요 그 6월 6일 현충일 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을 굳이 호국 보훈의 날에 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통계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진 않더라도 뭐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17세 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돈 가치는 하락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는 어른이 되면은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17살이면 그때가 지금처럼 뭐 책이나 유튜브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는 걸 지금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는데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사법 독재까지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뭐 2022년 말에 뭐 완전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맞춘 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이런 게 보이니까 이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요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거는 좀 틀렸으면 좋겠네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아직 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절반은 지지하는 분이 있지만 또 절반은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딱 반반이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나야 된다고 봐요. 깨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상담 오셨던 분도 제 방송을 보고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그분도 이 부동산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후레인TV 보고 자산도 이제 부동산 한 것도 많이 올랐고 그거 이제 팔고 이제 갈아타기로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올랐고 감사하다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잘했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방송이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이라도 이제 조금씩 깨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뭐 가치가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 좀 우울하다 요새. 우울하다. 근데 진짜 우울해하세요. 진짜 계속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가 오시면은 계속 나라 얘기만. 우울하죠.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죠? 네. 궁금한 거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또 우리는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네.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은 타격이 있지만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류층의 상점이 물건이 없진 않더라고요. 하류층들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층 이하가 이제 다 무너지고, 근데 상류층들은 오히려 되게 한적해요. 좋은 뭐 해변 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결제를 하나 봤더니 달러로 결제해. 달러. 어차피 달러로.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를 조금씩 보유하세요. 달러를. 너무 무섭다. 달러를. 아니, 왜냐면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 초창기 때도 부풀어 올랐다. 우리나라도 부풀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잠깐 부풀어 올랐다. 그게 뭐 단기 뭐 1, 2년이 됐지, 3, 4년이 됐지, 5년이 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거품이 뻥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은 눈여겨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보유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게 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벼락거지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벼락거지. 맞습니다. 네, 벼락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신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벼락거지라는 게 이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완전히 직급이 확 뛰어버리니까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2탄이 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달러 베이스잖아요. 금도 달러 베이스예요. 해외 채권도 달러 베이스고.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을 지금부터 그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절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력이 있어서 미국에서 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식으로 안전자산 측면에서 달러를 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상류층들은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산층 하류층이 문제인데 평균 순급여가 US 달러로 그 184에서 208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예. 그 명목상 화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돈을 막 이렇게 해도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역가루 끌고 와도. 네, 그렇죠. 근데 물가는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한 70에서 한 180 정도? 1인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해외에서 베네수엘라 사는 사람들 보니까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거나 좀 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물가 1인 기준에 이렇게가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돈을 송금 받거나 아니면 이제 배급 받는 거예요. 배급층. 그리고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친정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굉장히 이제 암울하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30만 원, 40만 원 월급 받는데 1인당 180만 원, 200만 원 써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겠냐고요. 또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 가격이. 맞아요. 그래서 월급 받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달러를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하거나 유튜브도 달러로 받잖아요. 유튜브도. 네. 그런 거나. 근데 많지는 않잖습니까, 유튜브. 엄청 짜죠. 달러 자산. 아니면 그 달러 자산 베이스인 해외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도 대안이 될 수 있죠. 뭐 비트코인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런 해외 주식이나 이제 달러를 보유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은 뭐 올인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씩.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면은 뭐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된다. 그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좀 보존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뭔 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그렇죠.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출을. 왜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대출이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갚지 마세요, 여러분. 대출을 갚고 이자만 내고 이 10억이 나중에 그 화장실 휴지로 쓸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 베네수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끔찍하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라. 갚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이제 달러 자산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해외 주식이나 실물 자산이나 그렇죠, 실물 자산이나. 그리고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마련하세요. 어찌 됐건 무주택자는 빨리 사는 게 맞다. 집값도 같이 오른다. 베네수엘라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베네수엘라 주가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그래서 달러 베이스 자산이나 집은 내 집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대출을 갚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아니, 또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 야, 너무 극단적이다. 네네. 우리나라가 맞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느낌의 수준은 네네. 아니지 않느냐.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고 항상 그 최악의 경우를 이제 항상 그 경우를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듣는 거는 여러분 자유시고, 여러분 판단하는 건 여러분 자유신데 저는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하시는 거고, 아니면 저는 너무 해피하죠. 해피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보험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 계획을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도 그 막 강요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 내 집 마련도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유하게 얘기하지, 제가 뭐 언제 무조건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적 전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인 거고, 저는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셔야 된다고 코리안TV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집값은 올라왔고, 집값 하락하시는 분단도 있었지만 전 계속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이렇고 나쁘지 않다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했던 말을 잘 돌이켜 보시면은 현실화된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저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감사하게. 왜냐면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걸 좀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뭔가 좀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아직은 갖고 있다. 항상 저도 희망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네,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나에 있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시간이?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뒤집어야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희망을 잃지는 말자. 재판도 중지됐고. 재판 중지됐어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예상했었고, 이제. 5년 후에 그렇게 하겠죠. 재판할 텐데. 아니면 그 재판 그걸 아예 법을 바꿔서라도 이제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되게끔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5년 후에도. 삭제시켜주는 거예요. 네, 삭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위법부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뭐 헌법재판관도 요번에 자기 변호했던 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상충 충돌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근데 그래도 뭐 그냥 하자 밀어붙이잖아요, 다.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도 많지 않고. 옛날 같으면 뭐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다 그냥 뭐 괜찮아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김밥 먹는 사진이나 올리고. 계속 이제 감성 마케팅 하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 예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막 이렇게 애기 안고 막 이런 거 사진 막 포스터 봤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제 계속 감성 마케팅 할 거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시장 가서 막 뭐 사먹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성 마케팅 하고 막 차베스 부인이 막 영부인이 막 애기 안고 막 이런 거 막 MBC 방송에서 내보내고 뭐 계속 그런 거 할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재밌고도 안타까운 게 그런 감성에 굉장히 약하다. 차가운 현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감성에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몰라요,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알면은 이제 부동산이든 정치든 이제 깨닫고 알게 됐는데. 네.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 25만 원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그런 거죠, 좋다. 뭐. 네. 설렙니다. 25만 원 받을 생각에. 안타깝지만 감성이 통하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국민도 그렇고 우리도 감성 마케팅 해야 돼. 감성 마케팅. 감성 마케팅 해야 돼. 막 닭살, 선천적으로는 그런 게 닭살 돋아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해야지 뭐. 반지러워. 아니 근데 그 진심으로 하면 되지. 두드러기 나야 돼. 진심으로. 그런 거 하면. 아니 진심으로 하면 되지. 아니 진심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완전 티인데. 그러니까 F인 사람을 이제 기용하는 거죠.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은 약간 T 성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F인 사람들은 이제 뽑아야지.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부자는 존재해요. 광물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자냐 봤더니 특히 금이나 이제 희귀 광물을 이제 채굴 하시는 분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암시장, 환전임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뛰기. 그렇죠. 이런 건 괜찮다. 이런 거. 이건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업종도 이제 공부하세요. 환전업. 저도 이거는 환전업은 좀 관심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환전업. 환전하는 거죠, 뭐. 달러 환전하고. 달러 많이 보유해가지고 환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업. 이것도 뭐 수입하시는 분들. 뭐 괜찮다. 수요가 있을 테니까. 고가 수요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수입업. 이런 것도 뭐 하는 거죠. 사치품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전치군사 유착. 이건 이제 그 정치.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유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부자 될 수는 있어요. 딱 붙어서. 그쵸, 거기 예. 정권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향은 안 맞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무슨 뉴스공장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예. 될 수 있는 거죠. 예, 해외 그런 자산 운용 플러스 그렇죠. 부동산 투자. 예. 이건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텍사스 집값을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단독주택.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사더라고요. 텍사스로 가시려고요? 아니 사놓는 거지 뭐 그냥. 미리 하나 사놓는 거지. 그것도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카나다 안 가시고요? 미국 해야죠 그래도 미국. 텍사스.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뭐. 근데 캐나다 근데 가봤는데 약간 거기는 약간 거기도 활기는 없어서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 내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좀 그러니까 산 건 아니고 이제 좀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외국 나가면 왜 그냥 그 이방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진짜 무시해요 동양인들. 흑인들이.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 보고 해외 지역 진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외국 한번 나가보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 한 번도 해외 지역 얘기하시면 외국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해외 지역이래. 미국 비싸죠. 물가도 비싸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치과 치료 받는데 그 30만 원 든다고 그거에서 그다음에 그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주 있다 가야 돼요. 2주가 뭐야 그 감기 걸려도 2주 있다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치유가 된대요. 거기. 갈 때 되면 낫겠다. 그렇지. 자연 치유가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 게 저희는 그 얼마 전에 저도 스케일링 받고 하면은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1,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의료계도. 근데 한편으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보험료를 한대요. 한 달에요? 네. 근데 저보다 더 부자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진짜 한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의료비는 차라리 그 돈 건강보험료 안 내고 나는 의료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부자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약하고 다른 분들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비도 굉장히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들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부자들이 다 돈을 뺏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비 싼 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바로 빨리 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근데 이제 안타까워요, 그게. 이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한번 외국 한번 나가보고 얘기하시라. 이런 거. 이런 동상, 그 다음에 문구. 감성 마케팅, 문구, 워딩. 그다음에 그죠? 벽화. 네, 벽화.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워딩. 그런 거에 또 선동 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이게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안 될 수 있다. 안 되면 너무 좋겠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저 채널은 틀리기를 원한다. 해로운 채널이다. 삭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부동산 전문가는 해로운 전문가다. 삭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연 금지 출연 이렇게 금지. 되는 거지. 아니면 출연 안 하면 되는데 네.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되는데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홍위병들도 진짜 아예 모르는 그런 학생들. 한번 그런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영화나 소설도 한번 쭉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 적다로 할게요. 적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 또 해야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뀔 만한 건덕지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나오겠죠, 뭐. 명확히는 안 보입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많이 안 붙어서 저도 좀 이렇게 이질감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이재명과 대통령 이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도 처음이라 그렇겠지 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겠지. 네. 이제 이런 거죠. 뭐 자기는 뭐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사기 신도시. 그렇죠. 사기 신도시가 뭐 그렇다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뭐 10년 걸릴 거고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 그건 이제 현실성이 많이 없는 거고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지는 않으나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양극화. 근데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의 스탠스는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안 풀죠. 안 푸니까 이제 양극화는 계속 갈 거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를 과연 가만히 보고 있겠냐.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그 이한주 씨인가 그런 정책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기본소득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또 언론에서도 집값이 너무 오른다 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가장 쉽고 빠른 게 당연히 세제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 자산가치 30억 이하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한 그 정도 되시잖아요, 자산이. 양지마을. 네, 양지마을 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자기까지는 서민이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초고가 부자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도 한 30억 정도 언저인데, 그 이상이면 뭐 구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커질 수 있지만은, 또 그 이하는 아마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반발이 좀 심해져서 그게 또 20억 이렇게 낮춰질 수도 있어요. 20억.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 뭐 근데 그분들은 30억 언더에 있으신 분들은 국토보유세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뒷바퀴보다는 앞바퀴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앞바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30억 이상의 이제 초부자들, 초고가 부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강남순 서민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국토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이제 국토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부세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뭐 현금 흐름을 더 좀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본인들이 그거 못 버티면 이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보유세는 제가 볼 때는 한 그 경계가 제가 볼 때는 30억 정도로 봐요. 그래서 30억 이하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은 내가 돈 이만큼 갖고 와서 라면 하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경계하셔야 된다. 세금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이 30억 이하라고 하면은 언더라고 하면은 한 채 정도는 그렇게 뭐 크게 부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서울의 뭐 토호제 지역만 봐도 네네. 상당수의 인기 지역들이 30억 그렇죠. 초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물론 실거주가 가장 많긴 그렇죠. 하겠죠. 그럼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거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경비를 하시거나. 네. 예전에 실제 그랬어요. 그거 종부세 내려고 경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남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네, 지키면 다행이다. 그렇죠. 안 되면 이제 뭐 팔고 그때도 뭐 강남집 팔고 가면 되냐고 그때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뭐 이제 스탠스가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아니면 따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월세를 주고 다른 데 내려가겠죠. 다른 데로 좀 저렴한 데로. 다른 데 뭐 전세나 월세 살겠죠. 월세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않겠냐. 무자비하게 올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제 밑에 이제 여론도 막 그렇게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초양극화가 되면 그러니까 초양극화 해결이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오히려 더 규제를 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초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주택 중과 폐지. 그렇죠. 취득세 중과도 폐지하고. 왜냐면 취득세 중과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니 내가 집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강남집 사는데 8% 12%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원래 3%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분하고 강남집을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매물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물건도 자체도 없어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내가 실입주하는 거를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잖아요. 줄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에 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앞에는 죄송해요. 문제, 이재명 정권이 아마 못 할 거예요. 나 지금 계속 몸살이고 있는 게 내가 웃겨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웃기신 거죠? 웃겨.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게 그치. 유튜브 찍는데. 그렇지. 너무 웃기네. 네. 그럼 이제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고, 그럼 30억 이하는 아까 앞바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관점에서 조정할 건 없을까요? 그 가급적 이제 빨리 이제 똘똘한 채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보유세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뭐 그렇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또 벌면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가시는 것도 맞긴 한데 이제 보유세 부담이 어차피 30억 언더에 가시는 분들은 빨리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맞죠. 무조건 30억 언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30억 이상이 이제 약간 보유세가 올라가지 그 이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뭐 그것도. 또 뭐 정권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계속 낮아질 수도 있어요. 30억에서 20억, 10억에서 뭐 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누가 서민이고 누가 부자인지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들은 최대한 좋은 걸로 가는 게 맞다. 최대한 좋은 걸로.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좋은 거로 갈 때 대출을 왕창 일으켜라. 가급적.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출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네, 왕창 일으켜라. 왕창 일으켜라. 엄청 강조하시네요. 왕창 일으켜라. 왜냐면 원화 가치 하락이면 대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 부동산 기준으로 자산가액 총액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10억이다 총액이. 그럼 10. 그렇지. 총액이 20이다 그러면 20. 아, 그래요. 30, 재밌네. 40, 41, 50, 52. 네네. 네, 22도 있고요. 여기 후레인TV는 부자분들이 많으셔서. 52. 와. 네네네. 장난 아니다. 네. 그러면 강남 한 채인가? 아니면 두 채 정도 되실 수도 있고요. 뭐 작은 평수는 그렇게 되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자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더 숙여야 돼. 부자일수록.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너무 반감이 심해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방송에서도 너무 이렇게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거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지금 8년 동안 적폐 채널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겸손해지라니 지금. 아니 저는 항상 겸손은 했는데 겸손한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집에서 하자. 가이드를 바꾸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근데 진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부자분들도 그렇고 노력해서 엄청 노력하세요. 엄청 노력해요. 잠도 줄이고. 근데 본인들은 맨날 놀다가 저 부자 저 돈 뜯어서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진짜 놀부심 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같은 이게 학구 유튜버에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메이저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인식들도 사실 별로 없고. 부흥량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싫어요, 거기서. 네, 부동산 공약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일 큰 사기 신도시부터.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근데 뭐 계획은 하고 뭐 발표는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삼신도시도 뭐 다음 정권은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 발표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갖고 온 게 요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한주 실장님이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아마 이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실 거예요. 21년도 기사긴 한데요. 이제 이번에도 이제 등판을 하신다고 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씨가 아파트 땅 상가가 17건을 소유하셨다고.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기사로 나왔던 거죠. 17개까지는 서민.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돼서 자산 총액이 총 58억 9천만. 지금은 이제 더 올랐겠죠. 100억대 넘게 된대요. 그렇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고. 와, 법인도 세우실 줄 아시네. 그렇죠. 잘하네. 기본소득을 이제 실제 설계했던 방식이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좀 봤더니 볼까요? 강남에도 한 채 있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 청담동 3위 아파트, 그다음에 천안시 동남구에 단독주택을 보유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 성단시 임해동의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다주택자시고 그다음에 그에 또 뭐 있더라? 분당에도 있고 청담에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네네. 상가도 있고 근생도 있고요. 네네. 토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갖고 계세요. 되게 잘 짜놨다. 잘 짜놨어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훌륭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자,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어쨌든 본인 자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내로남불이 많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도 누구였죠? 너무 많은데요? 김의겸. 흑석 김의겸도 있었고. 박주민.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방배삼익. 조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말은 항상 서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얘기는 하지만 또 정작 본인들은 엄청나게 본인들의 자산을 축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항상 이게 다르다. 항상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 본인의 앞뒤가 안 맞는 걸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그렇죠. 회로가 꼬이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근데 안 꼬이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선민의식. 자기는 도덕적으로 누월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 일반 이제 밑에 서민들과는 다르다. 자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서민과는 다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낼 거다. 항상 이런 선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 항상 계급을 항상 타파해야 된다고 하지만 항상 그 계급주의를 엄청 추종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속물인 거야? 정상인 거야? 네. 며칠 전에 지인 만났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강남대치 아파트 살더라. 자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가라고 했다. 집에 와서 시세 검색해보니까 40억대. 그 뒤로 식욕도 없고 기분이 우울한데 나랑 비슷했던 놈인데 어이가 없네. 예전 프랑스 대혁명 때 지주들 단두대 처형당한 이유를 알 듯. 위화감과 불쾌감이 계속되는데 내가 속물이라 그런 거야? 아님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네, 물론 정상이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의 기본 본심이긴 해요. 본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승화를 시켜서, 그죠? 승화를 시켜서 본인도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거 다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문화 대혁명도 발생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근데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도 굉장히 똘똘한 채에 대한 선호, 네네. 신축, 최상급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네네.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폭등하는 네네네. 것도 좀 있고, 맞아요.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고, 지금도 네네.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 유동성이 또 풀리고, 물론 네네. 이제 스트레스 DSR이 좀 있긴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이제 계속 네네.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네네. 그러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될 네.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제 더. 가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규제가 완화가 안 되고,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강화가 되겠죠. 내년에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 것도 그거 유예하겠어요. 계속 그냥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초양극화, 그러니까 지금은 초양극화인데 초양극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뻥 터지는 것이 베네수엘라처럼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극화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터지기 직전에 한번 고민해 보자. 아, 무섭다. 그렇죠. 왜냐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극화 되기 때문에. 근데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려면 해법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더 규제하겠지. 더. 그러면 그게 더 심해지겠죠. 다 얘기해줬는데 답지를 취득세도 풀고, 그럼요. 양도세 슬라이딩으로 하고, 그럼요. 뭐 다 얘기해줬는데.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고. 제초한 토어제 뭐 이런 거 다 보세요. 얘기해줬는데. 재건축 초과 이 환수 만약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더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멸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입지에 좋은데, 그래서 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야지 전세 낀 매물도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도 있으니까 다 일단은 똘똘한 채로 가자 해서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도 똘똘한 채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다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명확한데 이거를 계속 더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게 더 커지는 거죠. 더 양극화 되는 거죠. 심각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 슬라이딩으로 해서 차라리 좀 빨리 팔수록 유리하게끔 해줘라. 그럼 매물이 더 나올 거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키려면 좀 그 인센티브 같은 걸 주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번에 잠시주공 5단지도 공공임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똑같아.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도 그 한간변에 하려고 하니까 반발 안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재건축 초과 이환수도 만약에 폐지 안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이제 또 안 해요, 사람들. 재건축.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재건축 하자고 오히려 저평가된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재건축 아파트가 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쪽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그냥 신축하세요, 신축. 일반 신축으로. 신축이요. 왜냐면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 신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간 게 맞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없으니까. 재건축 초과 이환수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더 강화되고 이러면 골치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남 3구나 이런 데 도 더 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이제 이런 변동성 하기 싫다. 그 다음에 재건축보다는 신축이 어때요? 더 잘 팔리잖아요. 여차하면 또 팔면 되니까 신축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강남 신축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도 강남 재건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 신축으로 가야 된다. 양극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하니까 다 월세로,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세도 폭등할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짤 있었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뭐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려나는데 왜 밀려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김어준의 누수 공장을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짤이 있었잖아요. 맞다니까, 이게. 2시간 반씩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요. 내가 왜 밀려나지? 이렇게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이상 부동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맞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되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듣잖아요. 더 하잖아. 더 공부해, 더. 근데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적폐 방송이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잖아, 이게.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억 언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택수도 주택수인데 가액 기준을 제가 30억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언더다 하면은 좀 버티시고 30억 초과다 하면은 매도하세요.
35,000원. 왜냐면 종부세 부담이 되시면. 근데 그것도 다 월세로 해서 뭐 이미 세팅 끝났다 그러면 뭐 버티시면 되는 거고. 분당 양지 마을이 그 정도 하겠대. 대통령의 집이 기준이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 아마 서민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본인 기준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상속세도 10억에서 18억, 20억 정도 올리는 것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게 그 로마 시대 케사르 아시죠? 케사르. 그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 케사르의 그 사람이 제일 시민이에요. 제일 시민.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이라는 거야. 근데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아까 뭐였죠?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죠. 국민 주권 정부. 그 말은 국민한테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뭐 그런 거네요. 선한 영향력 할 때의 그 그렇지. 영향력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네네. 서울에 네. 비핵심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신축이든 구축이든. 그럼 네. 이런 분들은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 집, 지금 1주택이라고요, 현재? 네. 일단은 그 본인이 만족하는 상급지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맞냐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을 가고 싶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하겠다 하면은 뭐 미국 주식 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한 단계 좀 도약하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그 더 좋은 입지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면 뭐 서울로 입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가장 신축을 위주로 가장 그 대장 아파트로 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일단 다주택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팔고 가야죠. 팔고. 일시적 1세대 이제 팔고 가야죠. 팔고. 갈아타기. 갈아타기로 하셔야죠. 갈아타기로. 상급지 갈아타기. 그렇죠. 상급지 갈아타기 하셔야죠. 지금도 늦진 않았다. 늦진 않았다. 그리고 강남 3구랑 용산만 올랐지 서울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물론 강남 3구도 더 오를 거지만은 서울에도 지금 가도 그렇게 뭐 많이 늦은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상급지만 날아가는데 네. 서울 하급지도 좀 물이 들어올까요? 물 들어오죠. 전반적으로. 서울 하급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도권 다 저는 물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풀 계획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어나요. 물가 상승률, 그 자산 가치 상승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강남 3구도 올랐지만 그 이후에 다 수도권도 다 오르고 뭐 지방 일부 지역도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좀 적다 뿐이지 다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절대 현금만 갖고 있지 말아라. 차라리 대출을 많이 일으키셔라.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다음에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금리니까 대출을 가급적 많이 일으켜서 근데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부동산이 훨씬 더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쉽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김민석 씨 이번에 국무총리 내정자잖아요. 국무총리. 근데 이분이 그 미국 문화원 점거 하셨던 분이에요. 반미. 불법 점거와 방화로 실형까지 네네.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정청래 씨도 얘기했잖아요. 정청래도. 친구구나. 다. 대학교 때. 네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도 아직 말이 무섭다 이제. 그치? 쫄리지? 옥수동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옥수동에 아는 누나도 있고 막 그러더만. 뭐. 얼마 전에 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저 관적 없어서 잔다 못 잔다 이러길래 제가 그럼 옥수동 가서 잠깐 자면 되지 뭐 같이. 김민석도 지금 반미주의자인데 이제 국무총리가 됐고 최근에 그 왜 우리 트럼프한테 전화 왔었지 않습니까? 계속 안 온다고 하다가 근데 그게 뭐 한 20분밖에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분이면 통역이 꼈으니까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반토막 10분. 네, 10분 정도 얘기한 거 되는 거고 그마저도 미국에서는 언론에서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긴가민가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아니다. 왜냐면 맞아요. 중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순화 시켜야 돼, 순화. 쫄지 마십시오. 순화 시켜야지. 애국 청년 쫄지 마셔라. 나 애국청이 안 할래. 근데 대표님은 대학생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놀았죠, 열심히. 뭐 하고 노셨어요? 좀 뭐 게임도 있고 당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켓볼도 치고 포켓볼도 치고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하고. 스타크래프트 많이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고.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 문화원 점거, 그렇지. 방화 이런 그렇지.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내구조가 좀 다른 거 같긴 해요, 진짜. 예, 내구조 좀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국무 뭐 다 뭐 요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는 괜찮은 거죠, 이제. 음주운전.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네,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까지는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이제. 어디 일하러 갈 때. 그러네. 예, 요건까지는 괜찮다. 사칭은. 사칭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 힘들다, 진짜. 예. 아, 버겁다. 예,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대한민국 버겁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상류층이 될 방법을 연구해 보셔라.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달러 자산, 외화 예금, 그런 거, 금, 뭐, 해외 주식 같은 거, 달러 자산 갖고 있으면 사실, 뭐, 베네수엘라 되더라도 진짜 서민들이 진짜 힘든 거지, 상류층들은 크게 문제 없다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외환 뭐죠? 그거, 환전업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자산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민이 쉽진 않을 거예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시라서 네. 올라가기가 그래도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유튜브 더 안 많죠. 봐요. 아예 모르죠, 뭐. 안 봐요. 전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호랭이. 예. 네. 그런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됐을 때 대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예.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우리 희망을 갖고 또 잘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나라는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해양 티켓을 뭐 이미 기차가 출발했다고 보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금이라든가 달러 자산이라든가 해외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대출을 가급적 많이 받으셔라.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1주택을 사시거나 1주택자는 채상급지로 갈아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다주택자는 여력이 되면은 근데 아까 그 기준이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억 이상 다주택자는 줄여서서 그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부담을 좀 줄이셔라. 뭐 줄이거나 아니면 네. 낼 여력을 만들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장은 부풀어 오를 거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를 거다.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셔라. 지금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도 오르고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예. 그게 꼭 좋은 거가 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예. 왜냐면 많이 부풀었다가 터지면 이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풍선이 터질 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라. 예, 유념해라. 예,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25만 원 받으시면 뭐에 쓰실 거예요? 저요? 근데 후랭이 밥 사줄게, 그거. 거부. 후랭이. 거부? 그럼 뭐 할까요, 이거? 그거 현금으로 주지 말고 네. 법인카드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역 화폐로 줄 거예요, 지역 화폐로. 법인카드로 주십시오. 법인카드? 초밥 먹게. 아니다, 소고기 먹게. 법인카드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 법인카드. 하나씩 주면 계속 충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25만 원 1인당인 거예요? 전 가족? 네, 1인당 25만 원. 아,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네요? 4인이면 100만 원. 아, 그런 거예요? 초밥 먹을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네. 하고 네네. 이제 다음 달엔 좀 더 멘탈 챙기셔가지고 네, 맞아요. 좀 더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제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시장에 맞게 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왜냐하면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바뀔지 좀 많이 좀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